문정화는 집 안에서도 계산대에 서 있던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냉장고 앞에서 등을 곧게 펴고 서서 우유갑을 꺼낼 때도,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 올리고 어깨를 펴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인사말을 중얼거리며 정화는 거실 서랍을 열었다. 영수증 대신 병원 진료비 계산서가, 바코드 스캐너 대신 혈압약과 소염진 통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3달 전까지만 해도 하루 8시간을 서서 보냈던 다리는 이제 집 안을 조금만 돌아다녀도 묵직하게 무거워졌다. 손목에 감긴 보호대를 벗으며 정화는 작게 신음을 냈다. 보호대 아래 피부는 하얗게 부어 있었고 손목을 돌릴 때마다 뼈 깊숙한 곳에서 칼날 같은 통증이 스쳤다. 정형외과 의사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심해진 상태라고 했다. 계산대 업무의 반복적인 동작 때문이죠. 당분간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충분히 쉰다는 게 뭘까? 정화는 소파에 앉아 벽시계를 바라봤다. 오후 3시. 평소라면 오후 근무 시간대의 한복판이었다. 주말 특가 행사로 분주한 시간, 어린 손자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들이 기저귀와 분유를 가득 담은 카트를 밀고 오는 시간이었다. 그 시끄럽고 바쁜 시간들이 이상하게 그리웠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 반복했다. 딸 다현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화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카카오톡을 열어 다현과의 대화창을 띄웠다. 마지막 대화는 일주일 전이었다. 다현이 보낸 건강하게 지내세요. 메시지와 정화가 답한 응, 잘 있다다.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다. 결국 가장 솔직한 말을 타이핑했다. 몇 달만 같이 지내자. 그리고 즉시 지웠다. 너무 직접적이다. 다현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 다시 써봤다. 요즘 혼자 있으니까 좀 심심해. 시간 되면 놀러 와라. 이것도 지웠다. 너무 우회적이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는데. 정화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놓고 한숨을 쉬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 예전 같으면 그냥 전화했을 텐데. 다현아, 엄마가 좀 외로우니까 가끔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아니다. 외로움이 문제가 아니다. 무서움이다. 혼자 쓰러질까봐, 혼자 죽을까봐 무서운 거다. 지난주에도 밤중에 가슴이 답답해서 1시간 동안 뒤척였다. 그때 옆에 누군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몇 달만 같이 지내자. 몸이 좀 안 좋아서 혼자 있기가 무섭다. 이번에도 지웠다. 너무 무겁다. 다현이가 죄책감을 느낄 것 같다. 물류 스타트업에서 운영 매니저로 일하느라 맨날 야근하는 걸 아는데 엄마가 이런 말하면 어떻겠나. 정화는 거실을 한 바퀴 돌았다. 2층 침대와 책상이 있던 다현이 방은 이제 정화의 작업실 겸 창고가 되어 있었다. 재봉틀과 실패들, 겨울옷을 넣어둔 플라스틱 박스들이 놓여 있었다. 다현이가 결혼하고 나간 지 벌써 3년이다. 처음엔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자유가 공허함으로 변했다. 다시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써 내려갔다. 다현아,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당분간 너희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몇 달만. 독립적으로 살되 같이 있으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다. 다시 읽어보니 괜찮은 것 같다. 너무 의존적이지도 너무 우회적이지도 않다. 정화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가 전송되자마자 후회가 밀려왔다. 너무 성급했나?
다현이가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귀찮아할까? 이미 늦었다. 읽음 표시가 떴다. 몇 분 후 다현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다현아. 메시지 봤어요.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다현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정화는 마음이 조금 놓였다. 손목이랑 허리가 좀 아팠어. 병원에서는 좀 쉬라고 하는데 혼자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엄마. 다현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다. 더 조심스러워졌다. 저희가 지금 회사 창고 이전하는 시기라서 야근이 많아요. 태훈 오빠도 창업 준비하느라 바쁘고. 엄마, 제대로 돌봐드릴 자신이 없어서요. 정화는 가슴이 살짝 무너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다현의 말이 틀린 건 아니다. 젊은 부부가 바쁜 건 당연하다. 그럼 어떻게 하지? 돌봄 서비스 같은 거 알아볼까요? 요즘 좋은 곳들이 많다던데. 돌봄 서비스. 정화는 그 단어를 속으로 반복해봤다. 나이 든 사람을 돌봐주는 서비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서비스. 그래, 한번 알아보자. 네,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볼게요. 그런데 엄마. 다현이 뭔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다. 저희가 부탁드릴 일이 하나 있어서요. 태훈 오빠가 카페 창업을 준비 중인데 전세자금 대출 보증이 필요해요. 엄마 명의로 해주시면 금리가 좀 더 좋아서. 정화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보증, 갑자기? 보증. 네, 아무래도 엄마가 집도 있으시고 신용도 좋으시니까. 물론 형식적인 거예요. 실제로 문제될 일은 없고요. 얼마나 되는데? 한 5천만 원 정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태훈 오빠가 사업 계획도 탄탄하게 세워뒀고 저희가 책임지고 갚을 거예요. 5천만 원. 정화는 그 숫자를 머릿속으로 굴려봤다.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다. 정말 만약에 뭔가 잘못된다면? 갑자기 이런 말 해서 죄송해요. 근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자리가 없어져서. 다현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다. 정화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딸이 부탁하는 건데 거절하기 어렵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도 든다. 내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되었다. 생각해 볼게.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한 건 아니에요. 이번 주말에 저희가 놀러 갈게요. 그때 자세히 얘기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화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 분명 내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대화가 끝날 무렵에는 내가 도움을 주는 쪽이 되어 있다. 동거는 돌봄 서비스로 넘어가고 보증은 구체적인 금액까지 나왔다. 정화는 손목 보호대를 다시 착용했다. 벨크로 찍찍이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뭔가 단단히 고정되는 소리. 하지만 동시에 뭔가 묶이는 소리이기도 했다. 주말이 되자 다현과 사위인 태훈이 함께 왔다. 손에는 치킨 한 마리와 맥주를 들고 있었다. 엄마, 안녕하세요. 다현은 밝게 인사하며 정화를 안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딸의 체온이 따뜻했다. 태훈도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머님, 건강하셨어요? 응, 그럭저럭. 세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치킨을 나눠 먹었다. 다현은 정화의 손목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많이 아프세요? 밤에 좀 쑤시셔. 잠을 제대로 못 자겠더라.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된대. 대신 당분간 손목 쓰는 일은 하지 말래. 태훈이 맥주를 따라주며 말했다. 그럼 마트 일은 계속 쉬셔야겠네요. 그러게.
계약직이라 휴직수당 같은 것도 없고. 정화는 씁쓸하게 웃었다. 25년 동안 마트에서 일했지만 여전히 계약직이다. 아플 때는 그냥 못 나가는 것이고 못 나가면 돈을 못 받는 것이다. 엄마, 경제적으로 힘드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다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야. 집도 있고 적금도 좀 있고. 혹시 돌봄 서비스 알아본 거 있어요? 응, 낮에 인터넷으로 좀 봤는데 생각보다 비싸더라. 실제로는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알아봤다고 말하고 싶었다. 너무 의존적으로 보이기 싫어서. 태훈이 치킨 다리를 뜯으며 말했다. 어머님, 제가 사업 계획서 가져왔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그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카페 창업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다. 카페 사업. 네, 회사 근처 상권이 좋은 곳에 자리가 나왔어요. 임대료도 적당하고 유동인구도 많고. 태훈은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메뉴 구성, 인테리어 계획, 수익성 분석 등등.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다. 대출은 얼마나 받는데? 일단 전세자금 5천만 원이고 운영자금으로 3천만 원 더 필요해요. 8천만 원? 네, 생각보다 창업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장비값, 인테리어, 보증금까지 하면. 정화는 그 큰 숫자에 압도당했다. 자신이 마트에서 한 달에 받는 월급으로는 몇 년을 일해야 하는 돈이다. 보증은 전세자금만 서주시면 돼요. 운영자금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다현이 덧붙였다. 형식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태훈 오빠 신용이 좋아서 문제될 일은 없어요. 정화는 계획서를 넘겨보며 말했다. 사업이 잘 되면 좋겠네. 잘 될 거예요. 이 동네에 제대로 된 카페가 없거든요. 경쟁력 충분해요. 태훈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젊은 사람의 패기가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일까? 엄마, 어떠세요? 다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 정화는 망설였다. 거절하기도 승낙하기도 어려웠다. 딸이 부탁하는 건데 무작정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큰 돈을 보증 서는 것도 부담스럽다.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태훈이 말했다. 다만 이번 달 안에는 결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리가 다른 분한테 넘어갈 수도 있어서요. 저녁을 마치고 부부가 돌아간 후 정화는 혼자 설거지를 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손목이 더 아팠다. 하지만 뜨거운 물을 쓰면 두기가 더 심해진다고 의사가 말했다. 그릇을 닦으며 정화는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해봤다. 내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결국 내가 도움을 주는 쪽이 되었다. 동거 제안은 돌봄 서비스로 넘어갔고 보증 요청은 구체적인 일정까지 나왔다.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뭐가 이상한지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다현도 태훈도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그냥 바쁜 사람들이다. 젊은 부부가 바쁘고 야심찬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정화는 마른 그릇을 찬장에 정리하며 생각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의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혼자 살기 무섭다고 딸네 집에 얹혀 살려고 하는 건 정말 독립적인 태도일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다. 보증을 서달라는 요청이 동거 거절과 함께 나온 건 우연일까. 마치 교환 조건처럼 느껴진다. 내가 우리와 살 수는 없지만 대신 이걸 해줄 수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의심하고 있나? 딸이 그런 계산적인 아이가 아닌데. 하지만 입안에서는 여전히 미지근한 맛이 돌았다. 뭔가 개운하지 않은 맛. 계산대에서 바코드가 제대로 찍히지 않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는데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찾을 수 없는 답답함. 정화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벽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평소라면 이미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하지만 오늘은 잠이 올 것 같지 않다. 핸드폰을 들어 다현과의 대화창을 다시 열어봤다. 아침에 보낸 몇 달만 같이 지내자는 메시지가 이제는 다른 의미로 보인다.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뭔가 더 복잡한 거래의 시작점처럼. 정화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놓고 한숨을 쉬었다. 계산대에서 일할 때는 모든 게 명확했다. 가격표가 있고 바코드가 있고 계산이 끝나면 영수증이 나온다. 하지만 가족 관계는 영수증이 없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받는지,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어쩌면 그게 문제인지도 모른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애매하게 처리된다. 도움도 부담도 책임도. 정화는 일어나서 다현이 예전 방으로 갔다. 이제는 창고가 된 그 방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은행 통장들이 들어있는 상자였다. 적금 통장 몇 개와 주택 청약 통장, 그리고 집 등기부등본. 통장 잔액을 하나씩 확인해 봤다. 25년 동안 모은 돈이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다. 5천만 원 보증을 서면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이 위험에 노출된다. 물론 태훈이 성실하게 갚을 거라고 믿지만 사업이라는 건 언제나 불확실하다. 정화는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봤다. 이 작은 아파트가 자신의 전부다. 25살에 결혼해서 25년 동안 대출 갚으며 산 집이다. 이 집을 담보로 남의 사업을 보증한다는 게 맞는 일일까? 아무리 딸의 부탁이라고 해도. 시계를 보니 11시가 넘었다. 정화는 서류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방에 들어갔다. 침대에 누우니 손목이 더 아팠다. 베개 위에 손목을 올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하루 종일 뭔가 어긋난 대화를 한 것 같다. 내가 원한 건 함께 사는 것이었는데 결국 얻은 건 돌봄 서비스 추천과 보증 요청이었다. 마치 계산대에서 우유를 사려고 했는데 계산서에는 빵값이 찍힌 것 같은 기분이다. 하지만 어쩌면 이게 현실이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고 나이 든 부모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돌봄 서비스가 있는 거고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 일일 수도 있다. 정화는 눈을 감았다. 내일 다시 생각해보자. 돌봄 서비스도 제대로 알아보고 보증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해보자.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자. 하지만 잠들기 직전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함께 사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혼자서도 괜찮다는 확신일까? 그 답을 찾기 전까지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말자. 정화는 그렇게 다짐하며 잠에 들었다. 손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조금 정리된 것 같았다. 새벽 2시 정화는 화장실에 가려다 잠깐 어지러워서 벽에 손을 짚었다. 그 순간 문득 생각했다. 만약 지금 쓰러진다면 누가 알까? 며칠 후에 발견될까? 그런 생각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이건 단순한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다. 안전의 문제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딸의 삶에 부담을 주는 게 맞는 일일까? 정화는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다. 밖에서는 새벽 배송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 마트 야간 근무자들도 새벽 배송 기사들도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나만 멈춰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멈춰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지난 25년 동안 계속 달려왔으니까. 이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정화는 다시 침실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금방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는 계산대에 서 있었다. 하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고 그냥 혼자서 바코드를 찍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시계를 보니 9시가 넘었다. 마트에서 일할 때는 새벽 6시면 일어났는데 이제는 알람도 맞춰놓지 않는다. 몸이 원하는 대로 자고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어색할 줄 몰랐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약을 챙겨 먹었다. 소염진 통제와 위장약, 혈압약. 약통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약을 먹게 되었을까? 40대까지는 감기약 말고는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현관벨이 울렸다. 택배기사였다. 문정화님 택배 왔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손목 보온대였다. 리뷰를 보니 관절염에 좋다고 해서 주문해봤다. 포장을 뜯어보니 생각보다 두툼하고 무거웠다. 설명서를 읽어보니 하루에 2번, 한 번에 20분씩 착용하라고 되어 있다. 보온대를 착용하고 소파에 앉았다. 따뜻한 기운이 손목으로 전해지니 조금 나은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이렇게 혼자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주문하고 관리하는 게 과연 최선일까? 11시쯤 되니 심심해졌다. 평소 같으면 출근 시간이다. 동료들은 지금쯤 아침 근무를 시작했을 것이다. 김순자 씨는 청과 코너에서 사과를 정리하고 있을 테고, 박영희 씨는 계산대에서 첫 손님을 받고 있을 것이다. 문득 그들이 보고 싶어졌다. 25년 동안 함께 일한 사람들이다.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퇴사한 후로는 연락이 뜸해졌다.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정화는 핸드폰을 들어 순자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언니, 나 정화야. 어머, 정화, 잘 지내? 순자의 목소리가 반갑게 들렸다. 응, 그럭저럭. 언니는 어때? 바쁘지 뭐. 요즘 신입이 들어왔는데 적응 못해서 고생이야. 신입이? 응, 25살짜리. 바코드 찍는 것도 서투르고 손님 응대도 어색하고. 너 있을 때가 그립다. 정화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리워한다는 말이 기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다. 몸은 어때? 손목. 아직 아파. 병원에서는 몇 달 더 쉬라고 해.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지. 돈이 뭐라고. 순자 언니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돈이 뭐라고 해도 돈 없이는 살 수 없다. 언니도 몸 조심하고. 그래야지. 언제 놀러와? 다들 궁금해한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심심해졌다. 놀러 가고 싶지만 괜히 눈치 보일 것 같아. 일하지 않는 사람이 일하는 곳에 놀러 간다는 게 어색하다. 정화는 베란다로 나갔다. 12층이라 시야가 제법 넓다. 아래로는 아파트 단지 내 작은 공원이 보이고 멀리로는 동네 시장과 상가들이 보인다. 평일 낮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다. 가끔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는 젊은 엄마들이나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할머니들이 보인다. 저 할머니들은 뭘 하며 하루를 보낼까?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은 모두 뭘 하며 살까? 갑자기 궁금해졌다. 오후가 되자 정화는 밖으로 나갔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냥 걷고 싶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근처 상가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코스였다. 걷다 보니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상가 한쪽에 있는 작은 도서관, 실버 요가 모집, 현수막, 평생학습관 안내판. 모두 그동안 지나치기만 했던 것들이다. 도서관에 들어가 봤다. 생각보다 아담하고 깔끔했다.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대부분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었다. 사서에게 물어보니 회원가입은 무료이고 각종 문화 강좌도 운영한다고 했다. 어떤 강좌가 있나요? 독서 토론반, 서예교실, 스마트폰 활용법, 요리교실 등등 있어요. 다음 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거든요. 정화는 안내 책자를 받아왔다. 집에 돌아와서 자세히 읽어봤다. 스마트폰 활용법이 눈에 띄었다. 카카오톡이나 인터넷 검색 정도만 할 줄 아는 자신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저녁 때가 되자 다현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안녕하세요. 어제 말씀드린 돌봄 서비스 좀 알아봤어요. 그래. 한 달에 60만 원 정도면 주 3회 한 번에 4시간씩 와주신대요. 청소, 식사 준비, 병원 동행 이런 거 도와주시고요. 60만 원. 정화는 그 금액을 곱씹어 봤다. 결코 적지 않은 돈이다. 좀 비싸네. 요즘 물가가 워낙. 근데 안전하고 검증된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알아볼게. 네,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리고 보증금은 어떠세요? 역시 보증 얘기가 나왔다. 정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좀 부담스러워. 금액이 크잖아. 아, 그렇죠. 당연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정말 형식적인 거랐어. 다현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다. 정화는 마음이 아팠다. 생각해 볼게. 조금 더 시간을 줘. 네, 물론이에요.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화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딸이 실망하는 것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섣불리 승낙하기도 어렵다. 밤이 되어서야 정화는 결심했다. 내일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자. 돌봄 서비스든 다른 대안이든 그리고 보증 문제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보자. 잠들기 전 정화는 오늘 받아온 평생학습관 책자를 다시 펼쳐봤다. 스마트폰 활용법 외에도 다양한 강좌들이 있었다. 요리봉사반이라는 것도 있다. 함께 요리를 배우고 만든 음식을 지역의 독거노인이나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하는 봉사활동이라고 되어 있다. 봉사활동. 정화는 그 단어를 곱씹어 봤다. 지금까지는 도움을 받는 일만 생각했는데 도움을 주는 일도 있구나. 어쩌면 이게 답일지도 모른다. 누군가에게만 의존하는 것도 완전히 혼자 사는 것도 아닌 주고받는 관계,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 정화는 책자를 베개 옆에 놓고 잠자리에 들었다. 오늘은 어제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아직 정확한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방향은 잡힌 것 같았다. 그리고 꿈속에서는 더 이상 혼자서 계산대에 서 있지 않았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넓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바코드 대신 야채를 썰고 영수증 대신 완성된 반찬을 포장하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손목이 아프지 않았다. 일주일 후 정화는 병원에서 나와 딸네 집으로 향했다. 정형외과 재진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2달은 더 쉬세요. 의사의 말에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다. 2달이면 생활비가 빠듯해진다. 다현이가 검진 받고 오시면 저녁 같이 먹어요 라고 했을 때는 반가웠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라니. 정화는 근처 떡집에서 인절미를 사들고 딸네 아파트로 갔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는데 부엌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들렸다. 다현과 태훈이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정화는 왔어요 하고 인사하려다가 문득 멈췄다. 보증만 받으면 자금이 맞아떨어져. 태훈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어머님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 다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부담스러워해도 결국은 해주실 거야. 엄마랑 딸 사이잖아. 그래도 너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설명하는 거지. 어머님 보증금도 나중에 비상금으로 쓸 수 있다고 하면 되잖아. 정화는 현관에 선 채로 몸이 굳어버렸다. 보증금을 비상금으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아, 내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금을 말하는 건가? 리스크는 거의 없어. 카페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도 만약이 어디 있어. 이 동네 상권 봤잖아. 확실한 수익 구조야. 정화는 신발을 벗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치 계산대에서 다른 사람의 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기분이었다. 분명 내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나는 그 거래에서 배제되어 있다. 어머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릴까? 자연스럽게 해. 오늘 저녁에 분위기 좋게 만들었어. 보증 서명은 언제까지 받아야 해?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그 이후면 다른 곳으로 자리가 넘어간다고 했어. 다음 주 금요일. 정화는 속으로 날짜를 세어봤다. 사흘 남았다. 언제부터 이렇게 구체적인 데드라인이 생겼을까? 어쨌든 어머님 명의로 해야 금리가 좋으니까. 우리 둘 명의로 하면 1%는 더 높아져. 1%면 얼마나 차이 나는데. 한 달에 40만 원 정도. 1년이면 500만 원 가까이 차이나. 숫자들이 공중에 떠돌았다. 1%, 40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 모두 정화의 이름과 함께 계산되고 있는 숫자들이었다. 하지만 정화 자신은 그 계산 과정에서 완전히 빠져 있었다. 정화는 조용히 신발을 벗었다. 복도로 들어서면서도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했다. 거실로 가는 길에 부엌이 보였다. 다현과 태훈이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보며 뭔가 적고 있었다. 아마도 사업계획서나 대출 관련 서류일 것이다. 어머, 엄마 언제 오셨어요? 다현이 정화를 보고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방금 인절미 사왔어. 정화는 최대한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배신감, 실망감, 그리고 묘한 허탈감. 앉으세요, 어머니. 저녁 준비할게요. 태훈이 일어나며 노트북을 덮었다. 화면이 꺼지면서 그 안의 숫자들도 함께 사라졌다. 하지만 정화는 이미 충분히 들었다.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정화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봤다. 뉴스에서는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리포터의 멘트가 귀에 들어왔다. 아, 그래서 리스크가 없다고 한 거구나. 엄마, 병원에서는 뭐래요? 다현이 상을 차리며 물었다. 2달 더 쉬래. 아이고, 그럼 좀 오래 쉬어야겠네요. 걱정 마세요. 생활비 같은 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생활비를 도와준다. 그 말이 이전과는 다르게 들렸다. 조건 없는 도움이 아니라 뭔가 대가가 있는 도움처럼. 괜찮다. 적금 좀 깨서 쓰면 돼. 적금을 깨시면 이자 손실이 크잖아요. 차라리. 태훈이 말을 꺼내려다가 다현의 눈치를 보며 멈췄다. 저녁을 먹는 동안 대화는 일상적인 것들로 흘러갔다. 날씨, 건강, 요즘 물가. 하지만 정화는 계속 아까 들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어머님 보증금도 나중에 비상금으로 쓸 수 있다. 그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 되자 태훈이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다. 어머님, 저희가 말씀드린 보증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화는 찻잔을 입에 대고 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다. 아직 결정 못했어.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다음 주 금요일. 아까 부엌에서 들은 그 날짜였다. 그렇게 급한가? 네, 자리가 좋아서 경쟁이 치열해요. 늦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요. 태훈의 설명을 들으며 정화는 생각했다. 정말 그렇게 좋은 자리라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왜 하필 내 집을 담보로 해야 할까? 다른 방법은 없나? 은행 대출이나. 은행 대출은 이미 최대한 받았어요. 그래도 부족해서요. 그럼 사업 규모를 좀 줄이면, 규모를 줄이면 수익성이 떨어져요.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태훈의 답변은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정화는 뭔가 석연치 않았다. 성공을 위해서 리스크는 모두 내가 져야 하는 건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형식적인 거예요. 다현이 정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형식적이라는 게 뭐 하는 말이야? 실제로 어머님이 돈을 내실 일은 없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성실하게 갚을 거니까요. 그럼 왜 내 이름이 필요해? 정화의 질문에 태훈이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다. 그게 금리 조건 때문에요. 어머님이 집도 있으시고 신용등급도 좋으시니까. 내 신용으로 너희가 혜택을 받는 거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어머님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 순간 정적이 흘렀다. 정화의 질문이 예상보다 직접적이었던 모양이다. 다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희가 사업이 성공하면 나중에 어머님 노후도 더 잘 챙겨드릴 수 있잖아요. 노후를 챙겨준다. 그 말이 묘하게 들렸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노후 대비가 아니라 현재의 안전과 건강인데. 그리고 만약에 어머님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면 보증금 담보로 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 아, 이게 아까 말한 비상금이구나. 정화는 이제야 이해했다. 내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금을 내 비상금이라고 포장한 것이다. 그건 결국 내가 빚을 지는 거잖아.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빚은 빚이야. 정화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올라온 것이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다현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화내는 게 아니야. 그냥 이해가 안 됐어. 정화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다. 차가 식어서 미지근했다. 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돌봄 서비스를 알아보라고 하더니 너희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당장 해달라고 하네. 그 말에 다현과 태훈 모두 할 말을 잃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과 같이 살고 싶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나는 부담이고 내 집은 자산이구나. 정화는 일어났다. 좀 더 생각해 볼게. 오늘은 이만 가자. 엄마, 그냥 주무시고 가세요. 아니다.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해 볼 일이 있어. 정화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다현이 따라 나왔다. 엄마, 저희가 너무 성급했나요? 성급한 게 아니라 순서가 잘못됐어. 순서요?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외면하고 너희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가족이라고 하면 안 되지. 다현의 얼굴이 붉어졌다. 저희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뜻이 어쨌든 결과는 그렇잖아. 정화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며칠 더 생각해 볼게. 그 전에는 연락하지 마.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저녁 시간에 불빛들이 켜져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정화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기분이었다. 그 집이 이제는 단순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딸과 사위의 사업 자금으로 계산되는 자산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며 정화는 생각했다. 이 문 안에서는 아무도 나를 보증인이나 담보나 리스크로 보지 않는다. 여기서만은 내가 그냥 문정화다. 거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다. 조용했다. 하지만 이전의 고요함과는 달랐다.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로움이었다. 아무도 내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 공간의 평화로움. 정화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메모 기능을 열고 오늘 들은 것들을 적어보기 시작했다. 보증 금액 5천만 원. 기한 다음 주 금요일. 이유 금리 1% 절약. 월 40만 원 리스크. 사업 실패 시 내 집 담보 대출. 혜택 나중에 내가 담보 대출 받을 수 있음. 적고 보니 더 명확해졌다. 내가 져야 할 리스크는 크고 내가 얻을 혜택은 불분명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동의 없이 이미 모든 게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정화는 메모를 계속 적었다. 내가 동거를 요청했을 때 돌봄 서비스 추천. 그들이 보증을 요청할 때 가족이니까 당연히. 내 필요는 나중에. 그들의 필요는 지금 당장. 패턴이 보였다. 우선순위가 분명했다. 정화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컵에 따라 마셨다. 차가운 우유가 속을 달래주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와서 메모를 이어 적었다. 해야 할 일 구청의 응급안심 서비스 문의. 병원 근처 공공임대주택 알아보기. 평생학습관 수업 신청. 도서관 회원 가입. 돌봄 서비스 말고 다른 대안 찾기. 적고 보니 할 일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내 대신 결정한 일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일들이었다. 정화는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적었다. 보증 서명 거절. 그리고 그 글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다. 거절. 딸의 부탁을 거절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후련했다. 정화는 핸드폰을 충전기에 연결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오늘은 새벽에 깨지 않을 것 같았다.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에 확신이 서는 밤이었다. 꿈속에서 정화는 계산대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장바구니를 정리하고 있었다. 필요한 것만 담고 필요 없는 것은 빼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카드로 계산했다. 영수증을 받을 때 점원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정화는 꿈속에서 대답했다. 네, 내 발로 다시 올게요. 월요일 아침 9시 정화는 구청 사회복지과 앞에 서 있었다. 주말 내내 인터넷으로 알아본 정보들을 A4 용지에 정리해서 들고 왔다. 응급안심 서비스, 공공임대주택, 각종 복지 혜택들. 이제는 다른 사람이 대신 찾아주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접수 창구의 젊은 공무원이 친절하게 물었다. 응급안심 서비스 신청하러 왔어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도 알아보고 싶고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담당자 불러드릴게요. 곧 이순이라는 이름표를 단 중년 여성 공무원이 나타났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응급안심 서비스 관련해서 상담받으러 오셨다고요? 네, 혼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쓰러질까봐 걱정이 돼서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64예요. 아, 그럼 조건에 해당하시네요. 65세 이상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장애인이거나 만성질환자시면 신청 가능해요. 만성질환 진단서는 있으세요? 정화는 가방에서 병원 진료기록지를 꺼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랑 고혈압 있어요. 충분해요. 그럼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응급 호출기는 일주일 정도 후에 받으실 수 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월 10,000원이에요.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시면 무료고요. 월 10,000원. 정화는 그 금액을 곱씹어 봤다. 돌봄 서비스 60만 원에 비하면 정말 적은 돈이다. 응급 호출기는 어떻게 생겼나요? 이순희 주무관이 샘플을 보여줬다. 시계처럼 생긴 기기였다. 팔목에 차고 다니시면 돼요. 위급할 때 이 빨간 버튼을 3초간 누르시면 바로 응급실로 연결돼요. 119와도 연동되어 있고요. 혹시 실수로 눌러도 괜찮나요? 괜찮아요. 먼저 음성으로 확인하거든요. 응답이 없거나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그때 출동해요. 정화는 신청서를 작성하며 물었다. 공공임대주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르신 연세면 고령자용 공공임대도 신청 가능하실 것 같은데 현재 거주지가 어디세요? 아현동이에요. 아현동이면 괜찮은 지역인데 왜 이사를 생각하세요? 정화는 잠시 망설였다. 딸네 집 근처로 가려고 했다가 생각이 바뀐 걸 어떻게 설명하지? 병원 근처로 가고 싶어서요. 몸이 자주 아팠어. 아, 그럼 종합병원 근처 단지들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서울의료원이나 세브란스 병원 근처에 노인 전용 임대주택들이 있어요. 이순희 주무관은 몇 장의 안내지를 내밀었다. 여기 연락처들 있으니까 직접 문의해 보세요. 다만 대기자가 많아서 입주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얼마나 걸려요?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1년. 그 전까지는 지금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화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다. 신청비 같은 건 있나요? 없어요. 다만 입주할 때 보증금이 있죠. 평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적금을 깨면 가능한 금액이다. 딸내 보증 5천만 원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구청을 나와서 정화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손에는 응급안심 서비스 신청 완료 확인서와 공공임대주택 안내지가 들려 있었다.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커피를 마시며 정화는 핸드폰으로 평생학습관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습관입니다. 스마트폰 활용법 수업 신청하고 싶어요. 네, 잠깐만요. 몇 월 수업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 달요. 이번 달은 이미 마감됐고요. 다음 달 수업은 신청받고 있어요. 언제 오셔서 신청서 작성하실래요? 오늘 오후에 갈게요. 네, 오후 5시까지 접수해요. 전화를 끊고 정화는 시계를 봤다. 오전 11시. 오후에 평생학습관에 가기 전에 도서관도 들러야겠다. 도서관은 생각했던 것보다 활기차 보였다. 오전 시간인데도 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었다. 정화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도 여러 보였다. 회원 가입하려고 왔어요. 네, 신분증만 가져오셨나요? 젊은 사서가 친절하게 안내해줬다. 가입 절차는 간단했다. 신분증 확인하고 간단한 서류 작성하고 사진 찍으면 끝. 도서관 카드예요. 한 번에 5권까지 2주간 대출 가능하세요. 플라스틱 카드를 받아들며 정화는 뿌듯했다. 새로운 회원증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다. 혹시 문화 강좌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있어요. 저기 게시판에 안내문 붙어 있어요. 게시판에는 여러 전단지들이 붙어 있었다. 독서 토론반 모집, 서예교실, 영화 감상회, 걷기 모임,
그리고 요리봉사반 안내문도 있었다. 요리봉사반 함께 요리하고 이웃과 나누어요. 설명을 읽어보니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도서관 내 주방에서 요리를 배우고 만든 음식은 지역의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가정에 전달하는 활동이었다. 이거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 적힌 번호로 전화하시면 돼요. 담당자가 박서유 자원봉사자예요. 정화는 전화번호를 메모해뒀다. 집에 가서 전화해봐야겠다. 도서관 구경을 마치고 나와서 정화는 근처를 천천히 걸어봤다. 이 동네는 처음 와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자세히 둘러본 적은 없었다. 도서관 주변으로 작은 상점들이 모여 있고 조금 더 가면 종합병원이 나온다. 병원 앞에는 약국, 의료기기점, 한의원 등이 즐비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작은 식당들과 카페들도 보였다. 환자나 보호자들을 상대로 하는 상권인 것 같다. 여기 살면 병원 다니기는 편하겠다. 정화는 그렇게 생각하며 걸었다. 지금 사는 곳에서 병원까지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한다. 하지만 여기 살면 걸어서도 갈 수 있다. 오후 3시쯤 평생학습관에 도착했다.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다. 1층에는 안내 데스크가 있고 각 층마다 다양한 교실들이 있었다. 스마트폰 활용법 수업 신청하러 왔어요. 네,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수업료는 월 3만 원이에요. 3만 원.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다. 수업은 언제 시작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주 과정이에요. 매주 월,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요. 어떤 내용을 배우나요? 기본적인 앱 사용법, 인터넷 검색, 온라인 쇼핑, 영상 통화, 이런 거요. 요즘 필수죠. 온라인 쇼핑. 정화는 아직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본 적이 없다. 항상 마트나 시장에서 직접 사거나 전화 주문만 해봤다. 카카오페이 같은 것도 배워요? 당연하죠. 요즘은 현금 안 받는 곳도 많잖아요. 그렇다. 요즘은 정말 모든 게 디지털이다. 정화도 따라가야 한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업료를 내고 나니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기분이었다. 64세의 학생이 되다니. 집으로 가는 길에 정화는 마트에 들렀다. 저녁 거리를 사려고 했는데 계산대를 지나치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저기 서 있었는데 이제는 손님이다. 어서 오세요. 젊은 계산원이 인사했다. 정화는 화답하며 생각했다. 저 아이도 언젠가는 이 자리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설 것이다. 모든 게 돌고 도는 거구나. 집에 도착해서 장을 정리하며 정화는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다. 응급안심 서비스 신청, 도서관 가입, 평생학습관, 수업 신청.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니.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걸 혼자 결정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스스로 선택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정화는 도서관에서 메모해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다. 요리봉사반 관련해서 전화드렸어요. 신청하고 싶어서요. 아, 네. 박서유예요. 몇 살이세요? 64예요. 완전 환영이에요. 요즘 젊은 분들은 참여하기 어려워하시거든요. 시간 되세요? 네, 시간 많아요. 좋아요. 내일 오전 10시에 도서관 주방으로 오실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이랑 같이 만나 뵈어요. 네, 갈게요. 참, 앞치마는 가져오세요. 그리고 편한 신발 신고 오시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화는 옷장에서 앞치마를 찾았다. 마트에서 일할 때 입던 건 너무 낡았고 집에서 요리할 때 쓰던 것도 있다.
깨끗한 것으로 골라 가방에 넣어뒀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정화는 오늘의 일들을 정리해봤다. 메모장을 펴고 적어 내려갔다. 오늘 한 일, 응급안심 서비스 신청 완료. 도서관 회원 가입 완료. 평생학습관 스마트폰 수업 신청 완료. 요리봉사반 신청 완료. 내일 할 일, 오전 10시 도서관 요리봉사반 첫 모임. 공공임대주택 문의 전화. 이번 주 계획, 월요일부터 스마트폰 수업 시작. 화요일마다 요리봉사반 참여. 응급 호출기 수령. 적고 보니 갑자기 바빠졌다. 하지만 좋은 바쁨이었다. 누군가가 시킨 일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바쁨. 정화는 메모장을 덮고 베개에 머리를 눕혔다. 오늘은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난 하루였다. 그리고 내일부터 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 잠들기 직전 딸 다현이 생각났다. 지난 금요일 이후로 연락이 없다. 정화가 며칠 더 생각해 볼게라고 했으니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일까? 어쨌든 상관없다. 정화는 이미 자신의 답을 정했다. 보증은 서지 않는다. 대신 자신만의 방법으로 살아갈 것이다. 화요일 아침 정화는 일찍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했다. 가방에는 앞치마와 손수건, 그리고 작은 노트가 들어있다. 요리법을 적어두려고 준비한 것이다. 도서관 지하에 있는 주방은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다. 여러 개의 조리대와 싱크대, 그리고 큰 냉장고와 전자레인지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젊은 여자가 다가왔다. 서유리였다. 어머님이 어제 전화 주신 분이죠?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가워요. 저도 반가워요. 그런데 혼자 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곧 오실 거예요. 곧 2명이 더 도착했다. 한 명은 정화보다 조금 어린 것 같은 여자분이고, 다른 한 명은 6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분이었다. 자, 그럼 소개해 드릴게요. 김정화 어머님, 이분이 송미경 어머님이고, 이분이 최병호 아버님이에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나니 어색함이 좀 풀렸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간단한 반찬 만들어 볼게요. 콩나물 무침이랑 시금치나물 어떠세요? 모두 좋다고 했다. 서유리가 재료를 설명하며 조리법을 알려주었다. 정화는 평소에도 해보던 요리들이라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더 재미있었다. 어머님, 손놀림이 정말 빠르시네요. 미경 씨가 정화의 칼질을 보며 감탄했다. 마트에서 오래 일해서 그런가 봐요. 아, 마트에서 일하셨어요? 네, 계산원이요. 25년 했어요. 와, 정말 오래 하셨네요. 대단하세요.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다. 오랫동안 몸에 밴 기술이 쓸모 있다는 걸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2시간 동안 요리를 하고 나니 콩나물 무침과 시금치나물, 그리고 미역국까지 완성됐다. 양이 꽤 많았다. 이거 어디로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근처 독거노인 3분댁에 전달할 예정이에요. 제가 리스트 가지고 있거든요. 서유리가 포장용기를 꺼내며 설명했다. 같이 가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정화가 손을 들었다. 저 갈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럼 어머님이랑 같이 갈게요. 음식을 포장하고 서유리와 함께 첫 번째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 1층에 사는 78세 할머니였다. 할머님, 오늘도 왔어요. 서유리가 밝게 인사했다. 어머, 고마워라. 그런데 오늘은 누구랑 왔니? 새로 오신 자원봉사자분이에요. 정화 어머님이세요. 정화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자주 뵐 것 같아요. 고맙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일 잘 안 하는데.
젊지 않아요. 저도 64예요. 어머, 그래. 그럼 나랑 동갑내기네. 더 고맙다. 음식을 전달하고 나오는 길에 서유리가 말했다. 할머님이 정말 좋아하시네요. 보통은 처음 오는 분들한테 경계하시는데. 그래요? 네. 아무래도 같은 연배라 그런가 봐요. 두 번째, 세 번째 집을 돌고 나니 벌써 점심시간이었다. 어머님,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네, 당연하죠. 도서관으로 돌아와서 서유리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정화는 뿌듯함을 느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기분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다. 다현이었다. 엄마, 안녕하세요. 그동안 생각 많이 하셨죠? 응. 보증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일까지 서류 제출해야 해서요. 내일까지. 정화는 이미 결정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다른 방법은 정말 없어. 저희도 최대한 알아봤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미안하지만 보증은 못 서겠다.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정말요? 응. 대신 다른 걸로 도와줄 수는 있어. 생활비 보태준다던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가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다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화내지 마라. 엄마도 고민 많이 했어. 화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실망했어요. 미안하다. 엄마도 이해해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전화는 그렇게 끝났다. 정화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딸을 실망시킨 게 미안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확신도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봤다. 요리봉사 첫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딸과의 전화. 모든 게 새로운 시작 같았다. 정화는 달력을 펴고 이번 주 일정을 적어 넣었다. 월요일과 수요일은 스마트폰 수업, 화요일은 요리봉사.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응급호출기도 받을 수 있다. 갑자기 바빠진 일상이었지만 좋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게 내 선택이었다는 점이 좋았다. 저녁을 먹고 나서 정화는 베란다에 나가 바람을 쐬었다. 아래로는 아파트 단지의 저녁 풍경이 보였다. 산책하는 사람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편의점에 들르는 직장인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나도 이제 내 삶을 산다. 정화는 그렇게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64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삶이었다. 한 달이 흘렀다. 정화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에는 평생학습관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QR코드 결제며 지도 앱 사용법을 배웠다. 화요일에는 도서관 주방에서 서유리와 요리봉사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목요일에는 새로 생긴 걷기 모임에 나갔다. 걷기 모임은 서유리가 제안한 것이었다. 어머님, 저도 혼자 걷기 심심한데 같이 걸으실래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벌써 습관이 되었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아파트 단지에서 만나 근처 공원까지 걷고 돌아오는 코스였다. 어머님, 오늘 컨디션 어때요? 서유리가 운동화 끈을 조이며 물었다. 32살의 서유리는 남편과 사별한 후 이 동네로 이사 와서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했다고 했다. 정화와는 30년 넘는 나이 차가 있었지만 함께 있으면 편안했다. 괜찮아. 손목도 많이 나아졌고. 정화는 손목을 돌려보며 말했다. 실제로 많이 좋아졌다. 약도 꾸준히 먹고 무리하지 않으니까 통증이 많이 줄었다. 그럼 오늘은 시장까지 가볼까요? 요즘 좋은 채소들 많이 나온다던데. 좋지.
두 사람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10월 말이라 날씨가 선선했다. 단풍이 막 들기 시작한 가로수길을 지나 전통시장 방향으로 향했다. 어머님, 딸분과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연락 자주 하세요. 서유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난달 요리 봉사할 때 정화가 가족 이야기를 조금 했었다. 딸이 보증을 요청했지만 거절했다는 얘기를 간단히 들려준 적이 있다. 한 주에 한 번 정도 예전보다는 뜸해졌어. 서운하시겠어요. 서운하기보다는 편해. 서로 부담 주지 않는 거니까. 정화는 솔직하게 말했다. 처음에는 서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게 더 건강한 관계인 것 같다. 서로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는 관계. 부모 자식 간에도 경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서유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도 처음에는 이해 못했는데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들어. 시장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많아졌다. 오후 장보기 시간대라 중년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 정화는 그 익숙한 풍경을 보며 마음이 편해졌다. 예전에 마트에서 일할 때 매일 만나던 손님들과 비슷한 사람들이었다. 어머님, 혹시 혈압약 챙겨 오셨어요? 서유리가 물었다. 정화가 고혈압이 있다는 걸 알고 항상 신경 써주었다. 응, 가방에 있어. 다행이에요. 갑자기 어지러우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정화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다. 과일 가게, 채소 가게, 생선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다. 각 가게마다 주인들이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고 있었다. 어서 와요. 사과 달달해요. 고등어 싱싱해. 오늘 들어온 거야. 정화는 그 소리들이 좋았다. 마트의 조용한 분위기와 달리 시장은 활기찼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났다. 뭐 사실 거 있어요? 배추하고 무 좀 사자. 김치 담글 시기야. 좋아요. 저도 엄마한테 보내드릴 김치 좀 담가야 되거든요. 서유리가 배추를 고르는 동안 정화는 옆에서 기다렸다. 그런데 갑자기 시야가 좀 흐릿해지는 것 같았다. 아침에 혈압약을 먹었는데 이상하다. 이 배추 어때 보여요? 서유리가 배추를 들어 보이며 물었다. 정화는 대답하려다 말았다. 갑자기 어지러웠다. 배추가 두 개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서유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지러워. 정화는 가까이 있던 의자에 앉았다.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놓아둔 플라스틱 의자였다. 어머, 어르신 괜찮아요? 가게 아주머니도 걱정스럽게 다가왔다. 혈압약 드세요. 서유리가 정화 가방에서 약을 꺼내 물과 함께 건넸다. 어머님, 응급호출기 있으시죠? 정화는 손목에 응급호출기를 내려다봤다. 빨간 버튼이 선명하게 보였다. 누를까요? 아직 괜찮을 것 같은데. 하지만 어지러움이 더 심해졌다. 주변 소리들이 멀어지고 시장의 형광등이 너무 밝게 느껴졌다. 어머님, 호출기 누르세요. 서유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다고 버티다가 큰일 나요. 정화는 망설이다가 빨간 버튼을 3초간 눌렀다. 곧 기계음이 울렸다. 응급 상황입니까? 응답해 주세요. 어지럽고 메스껍습니다. 지금 계신 위치가 어디십니까? 시장 채소 코너요. 네, 파악했습니다. 구급대를 보내드릴게요. 5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대로 계시고 혹시 의식을 잃으시면 주변 분이 대신 응답해 주세요. 네. 전화가 끊어지자 서유리가 정화의 어깨를 잡았다. 어머님, 깊게 숨 쉬세요. 저 여기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미안해. 괜히. 무슨 소리예요. 이런 일 있을 수 있죠.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시장 상인들과 다른 손님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물 더 드릴까요? 부채질해 드릴까요? 사람들의 관심이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다. 정화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다. 마트에서 일할 때 다른 사람이 쓰러지는 걸 본 적은 있지만 자신이 당사자가 되어 보니 전혀 다른 기분이었다. 7분 정도 후에 구급대가 도착했다. 젊은 남자 구급대원 2명이 들 것과 의료 장비를 가지고 왔다. 어르신, 어떤 증상이세요? 어지럽고 메스꺼워요. 그리고 좀 숨이 차요. 혈압 재어보겠습니다. 혈압을 재고 맥박도 확인하고 간단한 질문들을 했다. 혈압이 좀 높네요. 평소에 약 복용하고 계시죠? 네, 아침에 먹었어요. 스트레스 받으신 일 있으세요?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으셨거나? 정화는 잠시 생각해 봤다. 특별히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었다. 오히려 요즘 마음이 편했다. 딱히 없었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일단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꼭 가야 해요? 안전을 위해서는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응급실에서 정밀 검사 받아보세요. 서유리가 말했다. 어머님, 저도 같이 갈게요. 제 차 있거든요. 구급차로 가세요. 더 안전해요. 구급대원이 권했다. 결국 정화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갔다. 서유리는 자신의 차로 따라왔다.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다. 심전도, 혈액 검사, CT 촬영. 2시간 정도 기다린 후 의사가 결과를 설명해 줬다. 특별한 이상은 없으세요. 혈압이 평소보다 좀 높았지만 위험한 수준은 아니고요. 아마 일시적인 기립성 저혈압 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갑자기 일어서거나 할 때 혈압이 급격히 변하면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거예요. 고령자에게 흔한 증상이죠. 위험한 건가요? 위험하지는 않아요. 다만 앞으로 조심하셔야 해요. 갑자기 일어서지 마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의사는 며칠간 복용할 약을 처방해주고 퇴원시켰다. 응급실을 나와서 서유리가 말했다. 어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큰일 날 뻔했어요.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지. 무슨 말씀이에요? 당연한 거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정화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있었다. 다현이었다. 아마 응급 호출기에서 자동으로 연락이 갔을 것이다. 딸한테 전화해야겠다. 정화는 다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응급센터에서 연락 와서 깜짝 놀랐어요. 괜찮아.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긴요. 지금 어디세요? 집으로 가는 중이야. 서유리가 데려다 주고 있어. 서유리가 누구예요? 요리 봉사 같이 하는 친구. 나보다 젊은 친구인데 잘해줘. 아, 그래요? 저희가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오지 마. 집에 도착했으니까. 그래도 확인하고 싶어요. 금방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다. 서유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딸분이 오신다고 해요? 응. 걱정이 많아. 당연하죠. 가족이니까. 집에 도착했을 때 다현과 태훈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둘 다 얼굴이 창백했다. 엄마. 다현이 정화에게 달려와서 안았다. 괜찮아, 괜찮아. 정화는 딸을 토닥였다. 정말 무서웠어요. 응급센터에서 연락 올 때
다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이분이 서율이에요. 오늘 도움 많이 받았어. 정화가 소개하자 태훈과 다현이 깊게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혼자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서유리는 정화에게 말했다. 어머님,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내일 전화드릴게요. 고마웠어. 정말. 서유리가 가고 나서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다현이 정화를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줬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의사도 별일 아니래. 그래도 혼자 계시기엔 위험한 것 같은데. 다현이 태훈을 보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태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뭔데? 같이 사는 문제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증 문제도 미안했어요. 엄마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저희 편의만 생각했네요. 다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제 와서 뭘? 아니에요, 엄마. 오늘 일 보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만약에 서유리 님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정화는 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고맙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다. 그래서 어쩌자고? 다시 같이 살자고요. 이번엔 정말로 엄마 편의 위주로 생각해서. 보증은? 다른 방법 찾았어요. 대출 조건이 좀 안 좋아졌지만 어쨌든 해결했어요. 정화는 잠시 생각했다. 한 달 전이었다면 바로 좋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고맙긴 한데. 엄마, 나 지금 괜찮게 지내고 있어. 바쁘기도 하고. 바쁘다고요? 응. 스마트폰 수업도 듣고 요리 봉사도 하고 걷기 모임도 나가고.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아. 다현과 태훈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래도 위험하잖아요. 오늘 같은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응급 호출기 있는 거 아니야? 오늘도 잘 작동했잖아. 하지만 다현아. 정화가 딸의 말을 끊었다. 각자 삶을 지키되 서로 돕는 방식으로 하자.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내 집에서 내 방식으로 살고 너희는 너희 방식으로 살되 서로 필요할 때 도우면 되는 거야. 구체적으로는? 보증 서명은 안 하지만 정말 위급할 때는 도와줄 수 있어. 너희도 나를 매일 챙길 필요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안부는 확인하고. 정화는 차분하게 말했다. 매주 화요일에 영상통화하자. 그리고 응급 상황에는 바로 연락 닿을 수 있게 연락처 공유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같이 식사하자. 오늘처럼 급할 때는 언제든지 달려오고. 태훈이 말했다. 그럼 동거는 안 하신다는 거죠? 동거는 보류. 나중에 정말 필요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지금은 서로 독립적으로 살면서 도우는 게 좋을 것 같아. 다현이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야. 서로에게. 정화는 딸의 손을 잡았다. 의존하지 말자. 대신 존중하자. 그날 밤 다현과 태훈이 돌아간 후 정화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정리해봤다. 시장에서의 어지럼증, 응급 호출기의 작동, 서유리의 도움, 딸 부부의 방문. 모든 것이 계획대로 돌아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 해결되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점이다. 혼자 사는 게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적절한 안전장치를 만들어두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면 된다.
정화는 손목에 응급 호출기를 바라봤다. 작은 기계지만 오늘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서율이라는 좋은 이웃도 있다. 딸 부부와도 새로운 방식의 관계를 정의했다. 충분하다. 이 정도면 충분히 안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정화는 메모지를 꺼내 오늘 정한 가족 규칙들을 적어봤다. 새로운 가족 규칙, 보증 서명 불가, 동거 당분간 보류, 정기 연락, 매주 화요일 영상통화, 응급 상황 연락처 공유, 즉시 대응, 정기 모임 월 1회 함께 식사. 원칙. 의존 대신 존중, 각자의 삶을 지키되 서로 도움. 적고 보니 깔끔했다. 모호하지도 않고 과도하지도 않다. 이 정도면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가족의 끈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정화는 메모지를 냉장고에 붙이고 잠자리에 들었다. 오늘은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하루였다. 무엇보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더 깊어진 하루였다. 2달 후 12월의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다. 정화는 평상시보다 일찍 일어나 몸단장을 했다. 오늘은 태훈의 카페 오픈 날이었다. 결국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했고 어제 드디어 태훈 커피 간판을 달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정화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봤다. 3달 전의 자신과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자세도 더 곧아진 것 같았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는 눈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눈이었다. 아침 8시 정화는 도서관 주방으로 향했다. 오늘 요리봉사반에서는 특별히 태훈의 카페 오픈을 축하하는 장아찌를 만들기로 했다. 서유리가 제안한 아이디어였다. 어머님, 오늘 특별한 날이죠. 미경 씨가 밝게 인사하며 말했다. 요리봉사반 사람들은 모두 정화의 가족사를 알고 있었다. 지난 2달 동안 함께 요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눈 이야기들이었다. 그렇게 좀 떨려. 뭘 떨려요? 딸이 시어머니 보러 오는 건데. 병호 씨가 농담을 했다. 아저씨, 요즘 개그맨해요. 서유리가 웃으며 받아쳤다. 내 사람은 능숙하게 장아찌를 준비했다. 오이지, 깍두기, 열무김치까지. 양이 꽤 많았다. 이거 다 카페에 가져다 주실 거예요? 응, 오늘 오픈 첫날이니까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주겠다고 해. 좋은 생각이네요.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거라니까 더 의미가 있을 거예요. 포장을 마치고 나니 10시가 되었다. 카페 오픈 시간은 오후 1시였다. 정화는 집에 가서 좀 쉬다가 가기로 했다. 어머님, 제가 차로 데려다 드릴까요? 서유리가 제안했다. 괜찮아. 지하철 타고 가면 돼. 혼자 가시게요. 짐도 많은데. 다현이가 마중 나온다고 했어. 정화는 요리봉사반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갔다. 스마트폰으로 다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는 카카오톡 사용이 제법 능숙해졌다. 12시에 지하철역으로 나갈게. 곧 답장이 왔다. 네 엄마, 저도 12시에 나갈게요. 오늘 와주셔서 고마워요. 하트 이모티콘까지. 정화는 웃었다. 요즘 다현과의 관계는 훨씬 편해졌다. 매주 화요일 영상통화도 꾸준히 하고 있고 서로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안부를 챙기고 있었다. 지하철에서 다현을 만났을 때 딸의 얼굴도 밝아져 있었다. 엄마, 장아찌 정말 많이 만드셨네요. 사람들이 도와줬어. 혼자 했으면 이렇게 못 만들어. 요리봉사반 분들 다 좋은 분들이에요. 응, 다들 착해. 나보다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분도 있고. 모녀는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다. 각자의 삶이 있고 그 삶을 존중하면서도 가족으로서의 애정을 표현하는 적절한 거리감을 찾은 것 같았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태훈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간판도 새로 달리고 내부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어머님 오셨네요. 태훈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카페 정말 예쁘게 했네.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내가 뭘 했다고?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철없었는데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죠. 태훈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처음 보증을 요구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다. 정화는 가져온 장아찌를 테이블에 진열했다. 작은 접시들에 예쁘게 담아놓으니 제법 그럴듯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제 맛봤는데. 다현이 장아찌를 하나 집어먹으며 말했다. 맛있으면 됐다. 오후 1시 카페가 문을 열었다. 첫 손님은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었다. 어서 오세요. 오픈 기념으로 장아찌 서비스 드려요. 태훈이 밝게 인사했다. 어머,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님이 직접 담그셨어요. 손님들이 장아찌를 맛보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파세요? 저희 카페에서만 드실 수 있어요. 정화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뿌듯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다. 엄마, 앉으세요. 다현이 편한 자리로 안내했다. 커피 드릴까요? 응, 아메리카노로. 태훈이 정성스럽게 내린 아메리카노를 받아 마시며 정화는 카페 분위기를 살펴봤다.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이었다. 손님들도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장사 잘 될 것 같네. 그럴까요? 응, 분위기도 좋고 커피도 맛있어. 오후 3시쯤 손님이 좀 뜸해지자 세 사람은 카페 한쪽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셨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태훈이 진지하게 말했다. 보증 안 해달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서운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왜? 저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거든요. 어른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다현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처음에는 거절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독립하라고 등 떠미는 거였죠. 정화는 딸과 사위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들이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게 고마웠다. 그래도 미안했어. 딸이 부탁하는 걸 거절하기 쉽지 않았거든. 당연한 거예요, 엄마.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이 있는 거니까. 다현의 말에 정화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이 있다.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태훈이 물었다. 바빠. 매일 할 일이 있어. 어떤 일들이요? 정화는 자신의 일주일 스케줄을 설명했다. 월요일과 수요일은 스마트폰 수업, 화요일은 요리 봉사, 목요일은 걷기 모임, 금요일은 도서관에서 책 읽기, 주말에는 집 정리나 개인적인 일들. 정말 바쁘시네요. 그렇게. 예전에는 시간이 안 가더니 요즘은 시간이 모자라. 좋은 현상이에요. 세 사람은 카페에서 저녁 시간까지 보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다시 몰려들기 시작했다. 우리도 이제 갈까? 정화가 일어서며 말했다. 벌써요? 조금 더 계세요. 너희가 바쁜데 뭘. 장사해야지. 태훈과 다현은 아쉬워했지만 정화의 말이 맞았다. 오픈 첫날인데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어머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좋은 출발했어요. 잘 되길 바란다.
정화는 딸과 사위를 격려하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서 정화는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다. 태훈의 카페 오픈이라는 기쁜 날을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게 만족스러웠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여러 알림이 와 있었다. 서유리에게서 온 메시지, 요리봉사반 단체 채팅방 알림, 그리고 스마트워치에서 보낸 오늘의 활동 리포트. 오늘 목표 달성, 걸음수 8,247보. 정화는 웃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디지털 기기들이 낯설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다현에게서도 메시지가 왔다. 엄마,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장아찌도 손님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이번 주말에 저희가 시장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계산은 각자 하기로 하고 크크. 마지막 문장이 웃겼다. 계산은 각자. 이제 그들도 정화의 스타일을 이해하고 있다. 정화는 답장을 보냈다. 좋지. 근데 계산은 각자 맞지. 이모티콘까지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자신이 신기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정화는 베란다에 나가 바람을 쐬었다. 12월이라 꽤 추웠지만 두꺼운 외투를 입고 나가면 괜찮았다. 아래로는 저녁의 도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집집마다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 나도 내 삶을 살고 있다. 정화는 그렇게 생각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의 삶에 끼워 맞춰 살려고 했다. 딸의 삶에, 딸의 계획에, 딸의 필요에.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내 이름으로, 내 선택으로, 내 속도로 살고 있다. 물론 완전히 혼자는 아니다. 서율이라는 좋은 이웃도 있고, 요리봉사반 사람들도 있고, 딸 가족과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응급호출기라는 안전장치도 있다. 적당히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적당히 독립적인 살. 정화는 이제야 그 균형점을 찾은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평생학습관에서 온 문자였다. 2025년 1학기 수강 신청 안내 신규 강좌 초보 바리스타 과정이 개설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초보 바리스타. 정화는 그 단어를 몇 번 읽어봤다. 오늘 태훈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문득 생각했었다. 나도 커피를 직접 내려볼 수 있을까? 정화는 문자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다. 내일 서유리에게 보여주며 상의해봐야겠다. 같이 들을지도 모르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 정화는 거실 벽에 붙어있는 달력을 보았다. 12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곧 새해가 온다. 새해에는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바리스타 수업을 듣게 될까? 요리 봉사는 계속할까? 딸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해 갈까? 모르겠지만 상관없다. 어떤 일이 생기든 그때그때 내가 선택하면 된다.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삶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삶이니까. 정화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손목에 응급호출기가 작은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다. 작지만 든든한 동반자였다. 내일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해봤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약 먹고 간단한 운동하고 점심에는 도서관 가서 책 보고 오후에는 평생학습관의 바리스타 수업 문의하고 저녁에는 서유리와 통화하기. 할 일이 많다. 하지만 모두 내가 선택한 일들이다. 그래서 기대된다. 정화는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문정화표 커피를 내리고 손수 만든 장아찌를 함께 내어주고 있었다. 손님들이 만족하며 웃고 있었다. 그리고 카페 한쪽에는
응급 호출기와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다. 안전망과 소통망이 함께 있는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독립적인 공간이었다. 꿈속에서도 정화는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의존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냥 자연스럽게 적당히 함께 있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화는 깊은 잠에 들었다. 손목의 응급 호출기는 여전히 작은 불빛을 깜빡이며 그녀의 잠을 지켜주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카페에서는 태훈과 다현이 내일 메뉴를 준비하고 있었다. 정화가 만든 장아찌가 인기여서 내일도 준비해달라는 손님들의 요청이 많았기 때문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며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아끼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정화가 찾아낸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었다. 끈끈하면서도 자유롭고 따뜻하면서도 독립적인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각자가 주인공인 삶이었다. 정화는 더 이상 문턱에서 설득하지 않았다. 약봉지는 서랍에, 수강증은 지갑에, 걷기 모임 시간은 벽달력에 자리 잡았다. 요리 봉사 날이면 도서관 뒤쪽 주방에 서서 칼질을 했다. 계산대에서 배운 리듬이 다시 손에 돌아왔다. 딱, 딱, 딱. 저녁 무렵 서유리와 시장 끝까지 걸었다가 돌아오는 길 다현에게 메시지가 왔다. 엄마, 이번 주말 카페 쉬는 날 같이 시장 갈래? 정화는 짧게 답했다. 좋지. 근데 계산은 각자. 이어서 하트를 하나 붙였다. 각자 사는 건 모진 거절이 아니라 서로가 주인이 되는 방식이었다. 정화는 팔찌를 만지며 중얼거렸다. 나는 내가 지킨다. 그래서 우리도 지킨다. 그리고 집 현관에 새로 받은 우편물을 꽂았다. 평생학습관 다음 학기 수강 안내. 제목 초보 바리스타. 정화는 웃었다. 이제 커피 가격표 대신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찍는 사람이 되었다.